쿠데타가 벌어지자 케네디는 즉시 박정희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기밀 보고서가 올라왔다. 제일 먼저 케네디가 알게 된 정보는 박정희가 일제 때 한국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체포됐다는 것이다. 이때 박정희는 자신의 동료들을 전부 밀고해서 죽게 만들고 자신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군들은 박정희를 뱀 같은 인간이라며 스네이크 박이란 별명을 붙였다. (1961년 6월 13일) 바로 이날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문제 태스크포스팀이 작성한 종합보고서, 국가기밀로 분류된 그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겨야 한다. 둘째, 미국의 국가적 위신이 걸려 있다. 셋째, 특히 일본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결국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이 위험해지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 라인도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서는 미국이 돈을 쏟아붓고도 한국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분석했다. 과거 미국의 원조는 군사안보 목적, 전후복구, 그리고 한국인들의 최저 생계 유지에만 사용됐다. 그런 뼈아픈 반성을 한 뒤 앞으로는 미국의 원조를 한국의 경제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정말 케네디의 전략가들은 치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개혁, 부패 추방, 그리고 교육제도까지도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한국의 교육이 유교적 전통에 따라 인문 분야만 중시하고 과학 분야를 경시했다. 따라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과학 분야와 기술,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1년 6월 13일 미국의 최고 엘리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 한국의 경제 개발과 근대화 전략을 수립해버린 것이다. (6월 20일) 케네디는 이케다 수상과 만났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 개발에 일본의 참여도 필요하다, 빨리 한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케다는 미국의 뜻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뒤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극우파의 거물 요시다 시게루 전 수상, 그도 미국에 와서 케네디와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그런데 왜 일본 극우파들이 한국 개발을 돕겠다고 나선 걸까? 그 이유는 요시다 시게루가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밝혔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겠다,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경제를 일본의 의존적인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본 설비와 원자재로 상품을 만들고 번 돈으로 다시 일본 원자재를 수입하는 무한 반복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
그런 얍삽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미쯔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 대기업들은 10년 만에 얻은 절호의 기회라며 흥분해 있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은 친일파였던 박정희를 주시했다. 만약 그에게 뇌물을 준다면 그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인물일까? 그들은 몹시 궁금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시하는 가운데 박정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반공법을 선포했다. 그것은 자신이 공산주의와 완전히 손을 끊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10월 31일 박정희는 한 언론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이다. 조용수는 제1동포 북한 보내기 정책에 대해 반대운동까지 벌였던 사람이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31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렇게 박정희는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며 자신이 얼마나 과격하게 반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한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저희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박정희는 일본과 미국의 권력자들을 만나러 떠났다. 박정희가 공항에 내리자 일본 극우파들의 관심은 절정에 달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일제 때 만주군관학교에서 천황의 군인들을 양성했던 나구모 장군. 박정희는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선생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침략을 당했던 한국인에게서 고맙다는 말까지 듣다니. 극우파의 대부 기시노부스케는 박정희를 요정에까지 초대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정희는 일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革命を起こした時、私は明治維新の志士たちを思い浮かべました。私は明治維新を起こした志士たちを尊敬しています。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은 과연 누구일까? 조선 침략의 선봉장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박정희는 그런 침략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일본 극우파들은 확신했다. 친일파 박정희와 손을 잡고 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한 일본은 박정희 정권에 검은 돈을 주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은 대일 무역 적자의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된 것이다. 박정희가 미국에 오기 10일 전 케네디는 새로운 조직을 탄생시켰다. AID. 이 조직의 임무는 친미국가 개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as we do not want to send American troops to a great many areas where freedom may be under attack, we send you. And you working with the people in those countries to try to work with them in developing the economic thrust of their countries. 결국 AID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경제 전문가 부대였던 것이다. 일본 방문을 마친 박정희가 워싱턴에 도착했다. 케네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박정희를 밀어줄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악관에 초대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데 회담 도중 박정희는 특별 원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작성 중이다. 특별 안정기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달라. 케네디는 내심 당황했다. 이미 그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 달 전 미국 대사가 박정희에게 직접 경고를 보냈다. 당신들이 만든 경제개발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 몇몇 경제학자들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임을 미국은 이미 파악하고 있다. 버거의 말은 정확했다. 박정희의 경제 참모조차 허술하게 작성했다고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 경제 계획에 케네디가 특별 원조를 해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실무진 회담에서 AID 처장은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밝혔다. 이때부터 미국과 갈등이 시작됐다. 사실 박정희에게도 수출 전략이 없었던 건 아니다. 토끼털을 깎아 팔고 생선을 많이 잡고 돼지를 키워서 외화를 벌자. 즉, 수출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 수출 확대 전략은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자신만만했다. 자신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때문에 그는 그동안 감춰왔던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3.1절이 되자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이란 거창한 책을 펴냈다. 그런 다음 그는 바로 자신이 퇴행적인 한국 민족의 구원자이며 경제 발전의 영도자임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1962년 5월) 증권시장이 파탄이 났다. 박정희 집권을 위해 그의 조카 사위 김종필의 부하들이 정치자금을 마련하려고 사상 최대의 주식 사기를 친 것이다. 김영욱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김종필이 긁어 모은 돈의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됐고 공화당 창당 작업, 야당 교란 작전에 쓰였다고 한다. 이것은 걸음마를 때리는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겼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박정희는 더 큰 사고를 쳐버렸다. 박정희는 사전조사도 안 해보고 기존 화폐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발행했다. 게다가 예금한 돈까지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게 했다. 그 때문에 돈의 유통이 멈춰 경제가 마비되며 한국 전체가 대혼란에 빠져버렸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버거 대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때 삼성의 이병철 사장이 박정희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화폐 개혁의 위험성을 설명해 줬다. 그러자 박정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경제인들 의견도 사전에 들을 걸 그랬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미국도 박정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박정희에 대한 지지 정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그런 논의까지 벌였다. 이것은 박정희에게 최대의 위기였다. 미국은 박정희에게 예금 동결을 해제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런 요구까지 했다. 박정희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버거는 조용히 말했다. 결국 박정희는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 이제 미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신임 경제관리들이 1차 경제개발 계획서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이때 미국은 비밀리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종합기계제작소 같은 대규모 산업화 전략을 포기하라. 그리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미국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비협조적이면 미국은 곧바로 경제원조 책임자를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이 전부 들어간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를 받는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으로 전환됐다.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급속히 향상됐다. 연간 GNP 성장률이 1964년과 1965년에 걸쳐 6%에 달했다. 수출은 1964년에 1억 2천만 불에서 1965년에 1억 7천만 불에 달했다. 이는 1961년과 대비해 볼 때 6배나 많은 것이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 박정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빌어먹을, 왜 내 결정과 반대로만 가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 자책을 했을까? 아니면 이제부터 미국 경제 전문가들한테 무릎 꿇고 배워야겠군. 그런 다짐을 했을까? 박정희는 둘 다 아니었다. 그는 기자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손가락을 휘두르고 노동자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출품도 만져보며 부지런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외쳤다. 한국 민족의 갈 길은 본인이 제시한다. 가자, 수출 10억 불을 향해. 박정희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수출을 통해 조국이 무섭게 성장하는 광경을 감탄스럽게 바라보는 한국인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박정희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다.